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5도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 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된다. 한미 공동선언엔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내일 새벽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의제로 코로나 백신,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 투자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어찌 되는지 정치연구소에서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의힘이 젊어질 수 있을까요? 쇄신할 수 있을까요?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초선 의원들 기세가 무섭습니다. 영선 의원 인기는 최고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초선 대표 등장은 민심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심과 당심 사이에 아직 좀 차이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사람을 새로운 수장으로 뽑을까요? 현재 당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코인 때문에 밥맛도 있고 밤도 잊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코인 시장 출렁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코인 열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까요? 돈을 벌고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삶은 과연 가치 있을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인 열풍이 불러온 수많은 질문들, 월간 철학의 맛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모임 금지는 다시 3주 연장됐습니다. 코로나에는 역시 집콕이 최고입니다. 방콕이 최고입니다. 오늘 집콕하면서 방콕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 분 우대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주말에는 뭐 할 거예요? 이것도 알려주세요. 집에서요. 네, 방에서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1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500명대입니다. 네,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입니다만 이 석가탄신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좀 안정세죠? 네, 지난주보다 주중 평균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20대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요. 2차까지요? 네, 2차 접종까지 했고 거기서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버이날 모임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백신을 맞고 집단 감염에서 벗어난 사례가 훨씬 많고요. 이 돌파 감염 사례는 아직 한 건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맞을 경우 감염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료인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23명 중에 오직 한 명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백신의 중요성 아주 큽니다. 아무튼 모임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이거 여기서도 보이네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단계로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도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안 됩니다. 모임 힘듭니다. 네, 이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10시 제한 및 유흥시설 운영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모더나 백신 품목 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내일 또 도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급 관련돼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약하고 당국 그 설명대로 백신 착착 맞으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만났습니다. 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등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은 혁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화답했고요. 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은 혁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미국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잘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을 따라서 경제 수장들, 재벌 회장들 가고 사장들 가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투자한답니다. 네. 우리가 돈을 쓰고 공장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달라진 위상 자랑스럽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롤 모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뉴딜 성공시킨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루즈벨트 기념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어요. 여기 또 이런 또 좀 숨겨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 중재로 휴전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를 기해 발효됐고요. 조건 없는 휴전입니다. 이거 다행이에요. 네, 이번 사태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원인을 좀 더 찾아 올라가 보면 그렇죠. 네, 이 멀쩡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대법원이 추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소를 막 폐쇄하고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 시위를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쐈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맹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 61명이 사망을 했고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232명이 사망했고 1,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총소리가 멈췄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평화가 와야 될 텐데 네. 평화를 빕니다. 가나 해협에서 한국인 선장이 해적에게 피랍됐어요. 네, 한국인 선장이 탄 어선이 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피랍된 선박은 참치잡이 어선이고요. 예? 지난 19일 오후 6시 반쯤 가나 수도 아크라 동쪽의 연안 도시 앞바다에서 납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납치된 사람은 한국인 선장 그리고 중국인 선원 3명, 러시아인 선원 1명 등 총 5명입니다. 러시아 당국도 피랍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나 외교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나는 해적이 뭘 한다는 그런 소리는 없었는데 가나까지 지금 왔나 봅니다. 정부에서 빨리 어떻게 좀 구해와야 될 텐데요. 네, 이 문성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력해 우리 선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지시를 내렸고요. 이 선원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좀 일 좀 합니까? 국회의원들 어떤 법안들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98개 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 휴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의 시세 조정 행위는 부당 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금융권이 5년 동안 이 매년 2천억 원을 이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이 금융판 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더 좀 엄격하게 제재하는 그런 법안이 막 통과돼야 됩니다. 네, 이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고요. 대폭 늘어났네요. 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의 성폭행 피해자와 이 수배의 연예인 구금자 등을 추가해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퇴임 후에 윤석열 계속 외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요즘은 별론데요. 결국 윤 전 총장 만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네,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달 전쯤에 한 번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재보선 사흘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몇 분 후에 전화가 올 테니 좀 받아달라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 했다고 했습니다만 네.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남을 피해야겠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언제 만날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별의 순간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런데 김동연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네, 요새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인터뷰에서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비교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굉장히 선거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또 보수신문에서는 요새는 최재형 합니다. 어찌 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LH 직원이 뒷돈을 받다가 걸렸네요. 네,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매입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뒷돈을 챙긴 LH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LH 간부가 이 건설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주택을 사들였다라는 의혹이 나와서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LH가 사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겼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LH는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부장인 이 간부를 직위해제했고 중개업자와 시공사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LH 전직 직원이 지은 집을 비싸게 구입하기도 했어요? 네, LH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퇴직한 김모 씨는 이 경남 창원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는데요. 예. 만든 지 한 달 만에 LH에 팔았습니다. LH예요? 네, 같은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네. 자신의 부인 명의의 건물도 역시 LH가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직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자신의 처남들 소유의 건물을 시세보다 50% 더 비싸게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꾼이네요, 꾼. 네. LH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현지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주택은 LH가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데요. 김모 씨는 전직 직원이어서 이 규정을 피했고요. 이 자신이 재직 중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이 처남의 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네. 2015년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참 오랫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좀 낱낱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네, 어제 아침 8시쯤 이 전남 광양에 있는 이 철강 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43살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 아이가 셋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유가족들은 숙련된 노동자였던 A씨가 사고를 당한 건 안전설비가 미흡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50살 협력업체 직원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2017년에도 크레인 구조물 추락으로 5명이 숨진 바 있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 삼성과 대우, 현대 등 조선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78명이나 됩니다. 78명이나 돼요. 거의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이었고요. 네네. 이 사고가 나면요, 그 사람이 뭐 부주의해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끝내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고 꼭 계속해서 사람은 죽어가고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 나가야 이 진짜 이 정말 이 악마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런 사고는 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뉴스를 언제까지 전해드려야 될지 마음이 아픕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972님께서 외식 없는 방콕으로 이 시간부터 모레까지 냉장고 털이 하면서 지내볼까 합니다. 7678님께서는 월요일에 납품할 제품을 정리하고 있어요. 퇴근하고부터는 부부의 날이니 저녁을 같이 먹을 겁니다. 부부의 날인가요? 그런가요? 9193님께서 집에서 대파 기르는 친구가 대파 준대서 내일 받으러 갑니다. 대파가 금파예요 얘기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 김재동도 이게 파 하나 이렇게 심어놓고 잘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번에 가보면 또 자라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3012님께서 주말에 전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을 겁니다. 가만히요. 욕장 생기지 않게 가끔 뒤집어도 주면서 그냥 진짜 누워만 있을 겁니다. 누워있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집 밖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거 힘들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거 힘들어요. 막 허리도 아픕니다. 네. 2000님께서 주진우 라이브로 육행시 보내셨습니다. 주파수 고정 진지한 청취 우리 정보통 라디오에서 이런 프로 처음 부드러운 진행 멋있습니다. 부드러운 진행은 조금 어려운데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종일 내린 비로 운전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잠시 비가 그친 곳도 있지만 노면이 젖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빗길인 남청주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진 단독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목천까지 더디다가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 휴게소 앞까지 15km 구간 꽉 막혀 있는 이유도 버스 관련 사고로 3개 차로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인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신갈 분기점과 판교 일대, 달래내부터 반복까지 긴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금천까지도 모두 20km 구간 정체되면서 서울시내 진입에 2시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도 처리 중이고요. 지금 강서 쪽 이동하시기엔 반대 일산 쪽 청담대교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이번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촉이 살아있는 평론가, 시사평론가의 대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시면 화살촉 코죠. 네, 알겠습니다. 코 모양이 그래요. 그래요? 촉. 알겠습니다. 네. 촉촉한 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여느 때의 한미 정상회담과 다르게 네. 좀 특별한 의제들이 있죠. 네. 우리는 백신이 중요하고 네. 미국은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긴급 재난 대응과 이 통상 차원에서 반도체라는 키워드와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굿 딜이 될 것인가, 이게 화제인데, 네. 전통적인 핵심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 특히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공동 성명을 내기 위해서 핵심 참모들은 물밑 접촉을 다 했어요. 네, 거의 다 얘기가 다만 조율이 끝났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정상들이 면대면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친분도 나누고 교감을 충분히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합의하느냐, 이 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요. 이미 흘러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네. 이 2018년 6.12 네.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 그렇죠. 네. 많이 북미가 조금 진전이 있었어요. 그 진전에서 물러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토대를 인정한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이제 이 미국을 불신하고 반발하고 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네.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예. 처음에는 이게 북한이 도발한다면 응징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로 지금 약간 선회했거든요. 바이든 출범 후에 네. 북이 위협 행동 안 하고 지금 잘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있죠. 말은 기다리고 좀 있죠. 거칠게 해도 말은 거칠었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때 계속 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 시절에 이 전략적 어떤 무시를 했죠. 계속 불관여를 했죠. 네.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았죠. 북한은 후순위를 쭉 빠져 있었죠. 네. 그런 정책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이게 일괄 타결도 아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을 했는데 특별 기자회견 때도 이 언급을 했어요. 실용적으로 대응한다. 북한 문제에 미국이. 네. 두 번째는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단계적이라는 발언이에요. 우리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을 때 네.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안 줬죠, 예. 미국이. 예. 다 없애야 준다. 그럼 우리는 다 핵을 내려놓으면 과연 북한이 레짐 체인지 하지 않을까?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을까? 네. 우리를 지켜줄까? 이 불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좀 풀어주고 또 그다음에 핵심적인 시설을 파괴하면 그다음에 조금 더 풀어주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완전히 없애나가자는 얘기가 북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단계적이라는 말에는 북한의 입장이 좀 녹아들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악관의 사키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우선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을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바이든 스타일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자, 네, 실무 접촉이 중요하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몇 가지 진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백신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내일 정상회담 미리 좀 몇 가지 내일 오전 11시 예. 이 KBS 1라디오 예.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를 들으시면 아, 그렇죠. 거기서 다 정리해 드릴 텐데 그런데요. 예언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새벽에 쏟아져 나올 뉴스를 예언하면 백신과 반도체는 똑같은 방식으로 타결이 됩니다. 네. 백신은 우리가 원하는 건 백신 물량의 공급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위탁 생산 기지와 기술 이전으로 우리를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협력해달라. 이거 미국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미국을 뭘 원하냐면 야, 대한민국은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잖아. 그거 미국이 좀 투자하고 미국의 현지 공장 많이 세워서 반도체 수급을 미국을 좀 뚫어줘. 중국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모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한국한테 야 니네 기업들이 와서 돈 좀 써줘. 네. 공장 좀 지어줘. 일자리 좀 만들어줘. 네. 우리한테 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가서 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잖아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인도에 갔을 때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요. 예.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시설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SK 가는데 최태원 회장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 우리 이 정도 하고 있다. 요거 보여줄 거고 추가로 더 미국에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백신과 관련된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게 되겠죠. 요거 잘 풀릴 거고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대북 문제도 큰 문제 없이 네. 북한의 입장이 남아있죠. 북한이 응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하지만 남북미 평화적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상당한 성과를 이 외에 세 개 네. 키워드가 내일 나올 거예요. 그래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의 의견이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을 이제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바이든 공약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이건 지엽적인 거지만 미국에서 이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참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인데 독실해요. 네. 요셉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디모테오거든요. 그리고는 교황이 사실은 중재할 수도 있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풀릴 거예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을 만나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는 걸로 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조금 비정치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추기경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황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북한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톨릭으로 네. 가톨릭으로 남북 문제가 좀 길을 냈으면 일단은 하는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되겠죠. 자,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촉채가 네네. 예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새로운 바람 불어도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남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김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일 텐데 그 예언은 이어갑니까? 동작구의 이제 전 의원이 동작구 전현. 네. 남호 씨. 그렇죠. 모경원. 조금 있다가 전화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네네. 바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 전혀요? 그런데 이 지난주지만 네. 지금도 이 제 예언을 유지할 것이냐. 네. 유지하는데 확률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신진,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바람이 너무 센데 바람이 지금 거세요. 네. 둘 다 본선에 올라가요. 네. 본선 올라가면 3파전은 거의 확실해요. 3파전 누굽니까?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거기에 예. 5명에 5명. 조경태 의원은 낍니까? 쉽진 않습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네, 기침이 깜짝 놀라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네. 김웅 의원 혹은 김은혜 의원. 네. 또 중진 중에는 이제 홍문표 의원이냐 정도. 네. 네. 그 정도. 이게 조경태 의원 좀 약간 턱걸이 아슬아슬해요. 그래요? 네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신진 세력이 3명. 예. 그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중진 세력이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되면 네. 나주는 네. 단일화를 안 해요. 그렇죠. 각각 밀고 가요. 근데 신진 세력은 신진 세력은 단일화를 해요. 해요. 이준석으로 몰아준다. 그러면 3파전이 되는 거고요. 네. 혹은 반대로 중진이 3명 올라간다. 네. 그 홍문표 의원이 눈치를 보다가 네. 나나 혹은 주를 밀고 사퇴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완주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2명 올라간 또 신진은 네. 단일화합니다. 단일화입니까? 그래서 이 단일화 효과 때문에 이준석의 가능성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갔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 본선에선 당십이 70이잖아요. 네. 지금 영남권의 조직력을 자신하고 있는 게 주호영 네. 이 전 원내대표고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때 확인을 했는데 당심은 세죠. 당심이 나를 내가 인기가 있어. 네. 대중적 인지도만 높은 게 아니라 네. 당원들도 내 지지자가 많아. 네. 해볼 만해 이건데 근데 이번에는 당원들이 뭘 매칭해보냐 하면 지금 이 내년도 차기 대권에 네. 킹메이커가 되잖아요. 네. 사실은 킹메이커가 아닐 수 있어요. 11월이면 이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갑니다. 네, 당권을 대선 후보가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힘이 빠질 수 있지만 당대표 힘이 빠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후보가 떠올랐을 때 민주당 대표 기억나십니까? 네. 모르시죠? 하나갑 대표였어요. 맞아요. 네. 큰 의미가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고 전제하면 네. 당원들이 이제 투표할 때 네. 마지막 당대표 투표할 때 뭘 볼 거냐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각각을 안 보고 네. 이준석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맞춰봐요. 네. 케미를. 네. 그리고 주호영하고 이렇게 윤석열을 맞춰봐요. 잠시만요. 나경원하고도 맞춰봐요. 잠시만요. 나경원하고 맞춰본다.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요?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제가 대구에 와서요. 네. 이동 중이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이 당심은 꽉 잡고 있다.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은 나경원이 높다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하셨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당원들이 제 분포가 또 다양해서 제가 뭐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겸손을 네. 또 보여주시네. 자,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내년에 정권을 바꿔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저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또 국민이 승리하는 정권, 바꿨는데 또 잘하는 정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도 바꾸고 또 우리 야권 후보들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후보로 만드는데 이
그 과정이 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복잡한 숙제 풀어내는데 제가 적임자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폐기만으로도 안 되고 네. 경륜만으로도 안 된다. 네. 그 폐기와 경륜을 넘는 지혜, 결단력,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복잡한 숙제를 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출마 선언 늦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내용은 뭡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선거도 또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졌어요. 예, 많이 또다시 선거를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요. 예. 우리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하고 기다려보고 지켜봤는데요. 네. 점점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예. 당심은 월등하다. 당 지지층 부동의 1위다 얘기하는데 민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선거 유세나 선거판에 가보면 국민의힘에선 최고 스타 정치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지지요? 뭘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또 뭐라 하면 변명한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아, 그럴까요? 그냥 제가 다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겸손 나경원 오셨습니다. 자,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불쏘시개요? 네. 네. 용광로가 활활 탈 수 있도록. 그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요? 네. 네. 자,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나경원과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과 윤석열 그 케미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경원과 윤석열의 케미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케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윤석열 총장하고 잘 지내시죠? 요즘도 통화하십니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는 네.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특별한 소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우리 야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당이 바뀌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우리 당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적 인연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적 인연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이 신뢰를 잘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이후에는 통화하셨군요. 검찰총장에서 그만둔 다음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거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그 남편 김지호 판사님하고 특별히 각별하시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갑자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다른 후보분 저희가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좀 절친이셨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데 신진들의 약진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 기세를 꺾으실 겁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아무도 쳐다보시지 않을 뻔했는데 이렇게 신진들이 많이 나서서 용기 있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참 당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아주 장점이 많으시죠. 장점이 많은 후보들인데 또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표를 주시는 유권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누가 이 정권 교체에 가는 이 당대표 자리 이게 쉬운 자리도 아니고 또 대선을 영화로운 자리도 아니고 얼굴만 내세우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꾸준히 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출연한 김은혜 의원은 나경원 후보의 경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면서 돌려막기 안 된다면서 집중 견제하더라고요. 집중 태클하던데.
아까도 저기 행사장에서 봤습니다. 본인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뭐 이런 것도 다 바람직하다. 우리 이분들의 도전 저한테 이렇게 저격하는 것도 이제 네. 우리 다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고요. 네. 저도 뭐 반성할 거 있나 하고 저도 더 반성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도 지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준 정치력이 만만치 않은데 지혜와 정치력 그리고 경력 이 나경원의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호영 전 대표도 이쪽 이 경력 면에서는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주호영 전 대표보단 나는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좀 리더십에 있어서 조금 유형이 다른 리더십이라고 보통들 말씀하세요. 우리 굉장히 또 주호영 대표의 장점도 많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겸손 있으신데요. 나경원 후보 네. 그런데요. 그러세요. 제가.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위기고 굉장히 이 평시의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 후보들도 많이 밖에 있는데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판단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원내대표를 하는 스타일이 다른 부분 보면서 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일단은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안에서 갇혀갖고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야권의 이 밖에 계신 후보들은 또 좀 더 넓은 정당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성, 어떻게 보면 세대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나경원은 이분법에 갇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대표가 되시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하는데 역시 이러한 모든 문제도 우리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 네. 순서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전체 그림 속에서 움직여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대표 도전했는데 네. 어려울 때 나섰는데 도로 한국당 된다. 나경원이 되면 도로 한국당 된다. 이런 비판은 좀 억울하시죠? 역사가 다 그 시대에 또 평가할 게 있거든요. 네. 도로한국당, 무슨 당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는 참 문재인 정권이 엄청 힘이 셌던 시기잖아요. 그때, 네. 그때는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그러나 이게 아니다. 이건 정말, 맞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의 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웠던 것이고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와의 이 관계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글쎄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의지는 확실하시더라고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대의를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이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모집하는 것은 오히려 이 통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떻게 데려오실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실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오기 위해서는 저희 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정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나 지역으로나 더 확장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윤 총장께서 사실은 이 정치 현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당의 모습이 바뀐 다음에 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나간다니까 윤 총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웃었습니까?
아니 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 나간다니까 응원해 주시던가요? 자꾸 질문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네. 그 문제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 문제는 그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 다른 후보들도 많으신데 네. 이 한 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물어보시면 네. 다른 후보들 섭섭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 당대표가 공정하게 경선 관리 안 한다고 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응원은 네. 하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한다. 아니 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당대표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이렇게 바꾸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당이요. 조금 더 유능한 정당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이 뭐든지 투명하지 않고 공개적이지 않아서 좀 더 유능한 정당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한테 들으라는 소리 같아요. 네? 민주당 들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최영일 평론가의 아주 뭐 인터뷰어 아주 능수능란하네요. 누구요? 저요? 네, 주 기자님. 아니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하셔야죠. 자,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예, 현재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지난주 대비 이준석 전 최고가 치고 올라오는 힘이 예사롭진 않다. 그래도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있네요. 지금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굉장히 저는 이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이 패스트트랙 때 네. 원내대표 시절에 그 이제 바로 여당과 나경원. 부딪히는 장면 봤잖아요. 네. 그때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남겼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비호감도가 그때 치솟았고 지금 오늘 같은 분위기에 좀 편안한 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을 때도 이 뭐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엄마 리더십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도 있는데 그동안은 너무 보수가 강성 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강점이 오히려 가려졌던 측면이 있다. 편안하니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지금 중도를 지금 장악하겠다. 그리고 유능한 네네. 당으로 이끌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투명하게 하는, 하겠다. 네, 그리고 확답은 안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는 강력한 관계가 있다. 네. 네. 사실은 뭐 이 서울 총장 법대 동문이기도 하죠. 동문이기도 네. 하고 대학 시절부터 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친분도 오래됐고요. 그리고는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시절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네. 전화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예.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오늘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 자, 어떤 당원들 또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이 이준석과 윤석열의 조합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돌파해야 돼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왜 높았다고요?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나경원이 당대표가 된 나경원의 국민의힘. 예. 그럼 국민의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네. 국민의힘이구나. 드디어 이제 중진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권 잡았네. 주호영의 국민의힘.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유한국당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 안 합니까? 혹은 뭐 새누리당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파가 좀 달라요. 충격이 보통이 아니죠. 저는 정치인 이준석도 새누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그 당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네. 이 DNA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30대 당대표인데 그 거침없는 다르죠. 이준석의 국민의힘 다르죠. 그럼 새누리당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다르죠. 예. 한국당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한국당이나 통합당이나 현재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네. 새로운 당대표가 젊은 신진 당대표가 당을 확 갈아엎는다고 하면 제3지대까지 그냥 아예 우리가 포함해 버릴게요. 만들지 말고 같이 가요. 이준석, 네. 자 초선 의원들이 당권을 잡아요. 그럼 네. 당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중진 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의 반응인데 네. 누가 제일 차기 대선에서 상대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체제가 좋겠다. 뭐 주호영 대표 체제가 좋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 체제는 상상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송영길 당대표도 민주당에서는 젊은 당대표에 속해요. 네. 바로 지금 당권 도전 계속했는데 이낙연 당대표가 등극할 때 네. 그때 송영길 후보는 젊은 민주당을 만들어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의 만약 국민의힘하고 비교하면 젊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5781님께서 민주에는 이준석 같은 인물이 없어서 어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김영민 의원이 억울해 하잖아요. 네. 최고위원 됐는데 7925님께서 젊은 쪽으로 안 쳐준다고. 7925님께서 정치평론계 허구연 하일성 해설위원이신데. 아, 예. 네. 아이고, 그렇게 원로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신예예요. 신진입니다. 자, 오래 해먹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생각할 거고요. 투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볼 텐데 누가 윤석열과 케미가 좋은가. 그리고 누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여러 생각을 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냥 인간, 책을 보면 구수한 윤석열, 사람 윤석열은 나경원 후보와 친하다고 봐요. 그렇죠. 케미가. 그리고 또 당 여러 가지 살아온 결과, 네. 또 직업적인 커리어, 그렇죠. 이런 게 잘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친분도 있고 당연히. 네. 그런데 정치인 윤석열로 신인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럼 나도 신인인데 그럼 새 판에서 시작해야지. 네. 지금 사실은 중진들이 네. 첩첩산중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높지만 정당 조직에 들어가서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번 강한 충격이 온 정당이 차라리 낫겠지.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 그 후보가 얘기한 정육점론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키운 소는 한우고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6개월쯤 키워서 잡은 소는 유구라고 하는데 아예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팔기만 하면 그건 수입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유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구애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이 11월에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으로 달린다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789죠. 789.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나경원이 편할까요? 이준석이 편할까요? 이준석은 도박이다. 모험수다. 모험수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 나경원은 안정적인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또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뭐 이제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나리오 AB는 완전히 다른 변수는 계속됩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되면 대선에 도움이 되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국민의힘한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아니요. 당 대표를 했고요. 네. 대선 주자였어요. 별다른 실책 없이 당 밖으로 갔는데 선거 끝나고 못 돌아오다니요. 이것도.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항변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저렇게 투옥까지 하도록 수사를 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렇게 구애를 하면서 또 안철수 이 대표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네. 억울하게 이 막장 공천의 희생자가 됐던 내가 자력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받아준다면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들어왔을 때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홍준표 의원은 왜 들어오려고 할까?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윤석열, 안철수, 기타 등등과 이건 꼭 당내가 아니라 야권 전체 중원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면 경쟁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네. 아니 대선에도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전도 펼치고 때로는 강한 센 말도 하고 심지어 유세장을 돌면서 구수하게 노래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올드한 이미지다. 그리고요. 올드한 이미지예요. 황교안 전 대표는 왜 안 받아주려고 합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그 이미지가 너무나 이 경직된 고루한 올드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조차 당대표, 원내대표 투탑이었는데 나는 그분과 결이 다릅니다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고민은 뭐냐면 신진 세력이 만약에 이 당권을 장악한다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게 되는 점에서 참 잘못은 별로 없는데 잘못은 없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캐릭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마키님이 최평이 신예면 주진우 라디오 DJ기에 아이고. DJ기에서 애기죠. 애기. 네, 응아 애기. 그래요. 갓난 애기죠. 자, 10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컷오프 통과할 5명 예언 걸어야죠. 해보죠. 네. 28일 날 나오니까. 자, 원픽 나경원 가고. 나경원 가고요. 주호영 갑니다. 조영 가고요. 그리고 이준석 가야죠. 이준석까지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게 네. 제가 신진 하나, 중진 하나 넣을게요. 네. 자, 김웅, 네, 홍문표. 이렇게 나오죠. 홍준표. 홍문표. 네. 김은혜는요. 그 아래가 이제 김은혜인 거죠. 조경태는요. 이 김은혜를 올리면 홍문표를 떨궈야 되고 네. 또 이게 조경태를 올려도 홍문표, 김은혜를 떨궈야 되니까 네. 지금 고민이에요. 홍문표, 김은혜, 조경태. 박빙일 것 같아요. 아무튼 턱거리가. 오늘 최평과 얘기 나누면서 주호영 전 대표 얘기가 별로 이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하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자신하고 있다. 자신하고 왜냐하면 있어요? 영남 기반의 조직력인데 네. TK 당원이 60%예요. 그러니까요. 34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60%는 영남 기반의 당원들이다. 지금도 가장 강력한 네. 후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영남에 사는 당원들이 다 주 대표 지지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평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곳곳에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또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 남부와 충남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었지만 흐리고 비가 내려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
10도가량이나 올라 덥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제주 23도, 부산 24도, 서울 25도, 대전, 광주 26도, 대구 29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한 뒤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한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첫 돌파 감염 사례로 해당 환자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간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자 색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 없는 내로남불 감찰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 김희명 씨를 제명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요? 어제가 기자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저도 몰랐는데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날 아닙니다. 네. 기자들이 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뭐 기자의 날입니다. 뭐. 예, 그래도 기자의 날이 제정된 의미는 좀 있는데요. 예, 1980년 5월 20일에 네? 이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서 이 전국의 기자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예, 그 한국기자협회가 어제 이 행사를 이제 좀 주최를 했는데. 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이 축전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언론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자유다. 독재와 검열 언론 통제에 맞선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한국기자협회의 검열 거부라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5월의 진실은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그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80년 5월 20일에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예, 그러니까 저 대학 시절에 처음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는데, 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대통령께서 요 내용의 사직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 그때 시민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본 기자들이요.
폭도라고 기사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예. 저는 사실 이 국면에서 좀 꼭 사과해야 되는 기자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김대중 씨. 네. 그리고 또 최근 불거진 이 북한군 개입설 네. 이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김광현 기자. 예, 동아일보 김광현 기자의 경우도 지금 기자 생활하신 지 30년 차라고 하시는데 네. 계속 입장을 안 밝히세요. 분명히 이제 2013년 방송에서는 네. 이 북한군 개입설에 되게 무게를 실으면서 그 거짓말을 일방적으로 그냥 다 방송에 내보냈거든요. 놀고 가더라고요. 근데 네. 김광현 씨는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통화하고 싶지 않다, 뭐 지나간 일이다,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사실이 다 사과를 안 드러났는데 하세요. 사과를 예. 안 하고 지나간 예. 일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무슨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네. 김광현 씨 동아일보 네. 국장입니까? 부국장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 2015년도에도 사고를 한번 치셨어요. 어떤 사고요? 그 2003년도 농민 집회 사진을 예. 그 세월호 폭력 집회 사진으로 가져와 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세월호 때 그 네. 세월호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이다 네. 이렇게 만들려고. 예, 2003년도 농민 집회 다른 사진을 가지고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했던 것 같고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는데 네. 근데 이분이 그해 연말에 부국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 동아일보 내부에서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야 동아일보에서는 승진하는가 봅니다. 예, 좀 답답합니다. 동아일보 네. 김광현 씨 사과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좋은 뉴스에 국민이 후원한다. 이 아이디어로 출발한 미디어 바우처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요. 예, 지금 이게 시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 그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응답자의 86.9%가 동의했고요. 예. 또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2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고 네. 이 미디어 바우처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6%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뭐 미디어 바우처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아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응답자의 72%는 이 미디어 바우처가 언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 바우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 바우처를 신청한 국민에게 한정해서 지급하자는 게 48%였고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은 31%였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로 후원하고 싶은 뉴스의 기사 유형을 물은 결과는 이 허위 정보 사실 검증이 8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미디어 바우처가 뭡니까?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이렇게 실행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정부 광고를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네. 국민들이 직접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 뉴스가 좋다라고 네. 하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쿠폰 같은 거를 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일종 광고비로 돌려주는 형태라고. 국민이 보시면 세금을 더 내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인쇄매체 광고비가 2020년 기준으로 2,450억 정도인데 지금 그 예, 세금에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2,450억이요. 들어가는 돈을 효과적으로 쓰겠다. 국민이 직접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인쇄매체 광고비가 그 정도고요. 예. 근데 다른 데는 더 있죠. 예, 전체 정부 광고비는 1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 광고비가요? 네네. 그 중에 인쇄 매체만 그렇고요. 이제 방송이랑 인터넷 합쳐서 1조 1,000억? 네, 1조 1,000억. 예. 1년에요? 예.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집행이 돼야죠. 그렇죠. 네.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현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칭 미디어 바우처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법안에 따르면 이 마이너스 바우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기사를 못 쓰는 언론사들, 잘못 쓰는 언론사들에는 이 미디어 바우처를 쏘는 거지. 그래요? 부정적인 의미로. 예. 그러면 왜곡 보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많이 받으면 그 해당 언론사의 바우처 총액이 이제 차감이 되는 거죠. 네. 바우처를 많이 받더라도.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한 뉴스의 경우는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진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금이 잘 집행되는지만 봐도 언론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언론에 갖는 불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또 의무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지금 법에 추가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일단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 규약을 제정해서 이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정규직 언론인 1명의 사항을 채용해야 되고 공적 관심의 주제를 다뤄야 되고 경영 공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면서 언론 윤리 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아무튼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도 좀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 2,450억이라는 그 인쇄매체 정보광고비 이 규모로 아마 바우처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원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기존 정보광고비 외에 기금을 새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의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같은 쪽에서 기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인선님께서 언제부터 시행 가능하나요?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통과 전망은요?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ABC 협회는 수사하고 있나요? 정홍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조금 뜸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예. 이런 수사 중요한 수사인데 국수본 경찰이 좀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서 성과를 좀 내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할 수 있는데요. 국방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보는 신문. 예, 국방부 산하의 국방홍보원이 만드는 신문인데요. 네. 이 국방일보가 지난 14일자 신문 13만 부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신문이잖아요. 신문인데 전량 폐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전량 폐기는 사실 되게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뭐 좀 잘못을 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언론이 잘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가는데 전량 폐기를 했으면 수거를 해서 폐기했으면 큰 실수네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예, 국방일보가 14일자 신문에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 이름 우병수라고 이 한국 이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썼습니다. 우병우요? 네. 잘못했네. 하필이면 우병우입니까? 아니 우병소나 우병새 이렇게 했어도 그냥 갔을 것 같은데요. 예, 하필이면 우병우였습니다. 네. 13일에 이 평택시에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이랑 이 한미동생 친선협회가 또 한국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 한국 이름이 우병수인데 국방일보가 이거를 이제 우병우로 적어버린 거고요. 우병우는 또 좀 심하죠. 예, 당연히 이제 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통상 이런 사람의 이름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신문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그래서 조그맣게 고치거든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네, 대부분 그렇고 저희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예 신문을 폐기해버린 거죠. 네. 예, 13만 부를. 왜 그랬대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오늘이 국방일보 취재팀장과 통화가 됐는데요. 이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에 대한 예우를 고려했다. 그대로 나갔을 경우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물어봤나요? 우병우여서 지금 폐기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거는 답을 안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병우라는 오기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전량 폐기를 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만큼 우병우라는 인물이 한국 사회에서 또 이제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 맥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오호기 이게 오탈자 이런 사건은요 언론에는 진짜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아마 진행자께서도 기자 생활 20년 하시면서 저는 이름은 아닌데 사진을 바꿨어가지고요. 사진을 바꿨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엄청 빌고 저희 편집국장하고 같이 가서 비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막말을 해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빌다가 30분 정도 빌다가 제가
에이 나 안 한다고 대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대들었더니 우리 편집국장이 문정우 편집국장인데 옆에서 계속 물다가 같이 빌다가 저를 얼마나 나무라든지 야 이 너는 그래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람 이름 잘못 써서 경위서 쓴 적도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역대급 오타라고 꼽을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1956년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한국일보가 56년 3월 12일자 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견통령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견통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게 큰 대자를 써야 되는데 옆에 점 하나 찍었어요. 개견자를 써서 이것도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일부러 넣었다 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견통령으로 이게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문사가 큰 위기에 놓일 뻔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또 언론사들 오보로 따지면 사실 밤을 새도 모자른데 네. 이 만우절에 또 오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또 조선일보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2009년 4월 2일자인데 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무게가 16톤이 넘는 전용차를 선보였다. 네. 가격이 무려 6천만 달러고 지붕은 12cm의 티타늄 재질이고 탱크와 충돌해도 끄떡이 없다.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네. 그리고 바퀴가 뭐 유사시의 궤도차로 변신이 가능하고 특히 이 차는 설계자들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이 외부에서 로켓포 공격을 가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구체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로켓을 발사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모스크바 타임즈의 만우절 기사였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낚였죠. 낚인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한겨레도 2001년 만우절에 낚인 적이 있는데 한겨레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 보존돼 있는 이 마오쩌둥 전 주석의 주검에서 이 DNA를 채취해 복제인간을 만드는 M 부활 작전이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건 또 도쿄신문의 만우절 기사에 당한 사례였습니다. 네. 보아님께서 견통령은 강영욱 씨 아닙니까? 아니 뭐 이승만 대통령도 견통령으로 부르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또 있는데요. 네. 한국일보 자매지 한국스포츠경제라는 곳이 있는데 2015년에 이 배우 원빈 씨 있잖아요. 네. 이 배우 원빈 씨가 그린 누드화다라면서 이 그림을 한 점 공개를 하면서 네. 이 화가 뺨치는 그림 실력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단한 작품이었죠. 예, 단독 보도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이 이 원빈이 그린 게 아니라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반 고흐 작품을 원빈이 그렸다고.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기사 수정했는데 이런 오보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국방일보의 경우는 아예 신문을 폐기했습니다. 7337님께서 언론사 최대 오보는 동아조선의 기사 중에 미국은 반탁을 소련은 찬탁을 주장했다는 기사였죠. 그렇죠. 한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오보고요. 한국 현대사를 정말 그 물줄기를 바꾼 큰 오보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아일보 오보였고 또 1986년에 이제 조선일보 대형 오보 중에 김일성 사망 오보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할까요, 우리?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최근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휴전을 이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그 전쟁 아픔을 봐야 될까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의 대립,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전쟁 그리고 폭격, 테러 이런
일들은 좀 21세기에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이 자기 세력의 그 좀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몰리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에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한번 짚어볼 만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합니다. 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미넨이라는 작품입니다. 미넨 이거 참 네, 명작이죠. 네. 띵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띵작 저 좀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올림픽과 관계가 있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굉장히 지금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네요. 네, 사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죠? 예, 유대인입니다. 국적은 미국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틈만 나면 가해지는 비난이 시오니스트 아니냐. 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유태인을 위한 영화 많이 나왔지만 쉰들러 리스트도 만들었죠. 네, 쉰들러 리스트를 만든 게 스티븐 스필버그인데요. 근데 사실 그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사실 영화의 중점이 유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쉰들러의 어떤 선행, 그렇죠,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나치가 가지고 있는 악행에 초점을 맞춘 거지. 네. 그런 어떤 유대계의 어떤 피해의식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스티븐 스필버그 본인은 이제 시오니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떤 예술인을 특정 사상이나 종교를 바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 또 미넨이기도 합니다. 미넨에서는 어땠나요? 미넨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은 이스라엘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비난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혹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도 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은 걸 보면은 스필버그 감독은 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으신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합니다. 영화의 속으로 좀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이게 1972년에 미넨 올림픽으로 돌아갑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조기가 개항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인데요. 네. 영화 이 내용 자체는 검은 9월단에 의한 미넨 올림픽 그 학살 사건.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입니다. 검은 9월단은. 네.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검은 9월단,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산하의 이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 선수들이 있는 미넨 올림픽 선수촌 숙소를 습격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네, 거기 그 담장을 넘어서 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다행히 대부분의 선수들은 도망쳤는데 여기에서 11명이 잡히게 돼요. 네. 스필버그 감독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숙소에 들이닥쳤을 때 선수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대부분 그냥 숙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잡혀요. 네. 어떤 선수는 도망가기도 하고 네. 누군가는 대항하다가 사살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1명 중에서 2명은 숙소에서 죽었고요. 나머지 9명은 인질이 돼요. 네. 인질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 테러 집단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요구하면서 그때부터 독일 경찰들이랑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올림픽이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자들도 전 세계 기자들이 거기 다 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네. 한바탕 난리가 나니까 경찰들이 진압작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예. 경찰들이 어떻게 선수복을 좀 입혀서 이렇게 좀 들여보내려고 하면은 기자들이 미리 거기를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네. 그냥 들키는 겁니다. 네. 이 테러 집단들이 저기로 경찰이 오는구나.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네. 중계를 보고 이런 작전을 펼 거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서 예. 진압작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공항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공항에서 남은 9명의 이스라엘 선수들도 전부 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1명의 이스라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망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네. 예, 진짜 엄청나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수상인 골다 메이어가 네. 이제 나와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골다 메이어는 신의 분노라는 복수 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런 건데요. 그때 이제 골다 메이어가 대놓고 복수를 원해요. 그래서요. 밑에 밑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이유가 유대인 학살의 원죄가 있는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살해당한 선수 숫자와 똑같은 11명의 팔레스타인 유명 인사를 암살하자. 독해요. 네. 네. 정말 무시무시한 독해요. 있는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사적 복수를 네. 국가 차원에서 네.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예 요원들을 선발합니다. 네. 모사드 요원. 네, 모사드 요원인데요. 이 모사드라는 그 집단이죠, 이스라엘의 네, 정보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려 뽑은 5명이 나오게 돼요.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제 에릭 바나가 연기한 아브너라는 인물입니다. 예. 이 아브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독일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네. 아마 아버지가 그 모사드에서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영웅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네. 그들을 암살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를 도와주는 스티브 같은 인물이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네. 이걸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007이 되시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요. 네.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의 그 관련자에게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 암살을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는 암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팔레스타인이 하는 테러, 그 테러를 똑같이.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네. 아니면 폭탄을 설치해서 네. 자고 있는 침대라든지 옷장 이런 데 폭탄 같은 걸 설치해서 폭발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 이러한 시한폭탄 장치, 총격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가는 그 유명 인사들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시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저널리스트 이런 좀 유명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필버그 감독은 이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네,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제일 재밌는 장면은 그 우연히 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같은 아지트에서 이스라엘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예. 검은 9월단이 있었던 네. 그들이랑 같은 숙소를 쓰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서로 총겨누고 난리가 납니다. 네. 막 소리 지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둘러대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아프리카 국민회의 사람이야. 나는 서독 적군파야.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영화의 의미,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건 뭡니까?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요. 결국 암살이라는 거는 공포와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낼 뿐이다. 예. 그리고 피로 피를 씻는 살겁은 계속 반복될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아브너의 상관 에브라임이 아브너가 뉴욕에 가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대화 나누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브너가 이제 내가 없애버린 팔레스타인의 주요 인물들이 예. 더 잔인한 인물들로 교체됐다.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무서운 인물들로 교체됐다. 죽였더니 더 잔인한 애들로 평화가 들어왔다고. 온 게 아니라 네. 더 강력한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 손톱을 왜 깎냐고. 손톱은 자라나면 네. 계속 깎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 테러가 계속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예. 둘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카메라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어디요?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를 보여줍니다. 9.11 테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증오와 복수, 살겁이 9.11 테러로 이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네. 증오는 증오를 부릅니다. 그죠? 네. 거장의
메시지가 묵직하네요. 강다솔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한 것이 부처님이시던가요? 그렇죠. 지효진님께서 이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넨이었습니다. 2006년작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시사회 미넨 함께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직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후에 보기 딱 좋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사회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라이너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본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넨이었습니다.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궁금증이 쏟아졌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질문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려운가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 선문답 철학의 맛. 철학의 맛 지난 4월에 한번 만났습니다. 첫 방송 반응 굉장했습니다. 철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청취자들 계속 해달라고 계속 모셔달라고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철학의 왕.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철학의 하급 관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양 철학의 하급 관료 정치 철학자 김만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곤입니다. 네, 박학다식 자팍다식 자팍이 맞아요. 동양 철학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전공까지는 아니고요. 네. 청취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냥 약 25년 전에 철학 학사를 땄을 뿐입니다. 아이고, 철학 전공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왔을 뿐이고요.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변호사고요. 네, 변호사님 법 제대로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또 할 말이 없네. 예. 제대로 알죠. 네, 그런데 네, 네. 철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가 왜 법이 이렇게 따뜻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이게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철학적으로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 끝내고 나서 스튜디오 나가면서 우리 셋의 공통적인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한두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다만 느낌이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애청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철학의 맛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인의 맛입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 김만곤 박사 모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김만곤 박사님. 암호화폐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전문가라고 하고 얘기하셔야죠.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자, 암호화폐의 세계, 비트코인의 광풍,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특별히 코인 광풍에 지금 거의 올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박사님.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건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극심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 소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민 소득이 원래 노동 소득, 자본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주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거의 45%나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앞으로 나의 노동이 지속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노후 같은 것들을 자산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소득 대신에. 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50대 이상이나 40대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주로 해서 이제 자산을 해서 챙겼고 그리고 또 이제 30대 되신 분들은 또 부동산을 하기에는 자본금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자본금으로 그나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땡겨서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뛰어들고 작은 자본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코인 시장 이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코인 시장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거의 다 내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비트코인하고 BTS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BTS를 구분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망곤쌤은 이제 사회과학적 의미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철학의 가장 시작은 본질론, 그러니까 개념이 뭔가를 잡는 데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얘기는 들어오셨지만 이게 아직도 뭔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불교, 제가 이제 불교는 아니고요. 불교 정통하신 분들께는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든 생각이 불교의 세계관을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전체의 만물의 구조가 뭐냐면 각각이 서로를 비추고 있는 구슬들이 모여 있고 그 구슬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사실은 연결돼 있다. 마치 한 동이의 물이 있더라도 그 물 안에 물 한 방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한 동이 물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업을 쌓아라.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든 것이 업보로 남는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뭐냐면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 정보 하나가 거래가 일어나거나 뭔가를 계약을 만들거나 하면 모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을 다 나눠 가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거기에 계약을 연결시킬 때도 만약에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 기술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의 그 사람들께 작은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드라의 망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서로가 공유하는 우주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무정부주의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한우주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기술은 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왜 제가 대안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다른 것보다 투명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만큼 노력을 들었고 원재료가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망곤쌤이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봤었을 때 지금의 사회가 되게 혼탁한 부분도 있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뭔가 어떤 그 부조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은 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뗄까? 그렇죠. 국가는 뭘 했기 때문에 뭘 했다고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세금을 떼가나.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왜 중간에 그렇게 많은 은행들을 거쳐야 될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없애주는 새로운 세계가 아닌가. 김만곤 선생님. 근데 저도 제가 20대 때도 불안했어요. 불만 많았어요.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로 승부를 한번 보겠다.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저희 때만 해도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뭔가 이렇게 세계가 우리는 좀 민주화의 시기를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도 워낙 낮았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나면 어쨌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뭔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대의 세계는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제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뭔 일이 닥쳐올지 어떤 세계가 닥쳐올지. 그런데 저는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국가가 계속 우리한테 근데 이 세대들한테 가르친 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잖아요. 각자 노생의 세계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호망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양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한 걸 또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우주를 이제 우리 정부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거 지금 해주자고 안 믿는 거죠. 기득권층들이 사실은 장애물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연결돼 있고 모두가 같이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뜯어먹는 구조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지금 계속 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차다기보다 갈 데가 망원쌤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공간은 부동산 서울에서 아파트 젊은 세대가 월급 받아 살 수 있어요? 아니, 목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주식도 접근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또 이 가상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비현실적인 현실이 아닌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닌 정보만의 세계일까요? 분명히 이거는 정보만의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청년 세대들은 그 정보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익숙해요. 익숙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자기들한테 현실. 네, 예. 게임 우리가 몇 년 벌써 10몇 년이 넘었잖아요. 게임 안에서 아이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친구들에겐 그냥 현실인 거예요. 저는 거기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게임하는데 팬티만 입고 달려가는 거하고 갑옷만 입고 달려가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걸 몇백만 원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사실 이 세대가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과 함께 큰 세대들인데 우리만 해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컸고 그 뒤에 온라인 세계가 와서 온 오프라인에 대한 구별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지금 20대들은 20대나 뭐 30대만 해도 온프의 세계에 산다 그러거든요. 온프? 예, 온과 오프가 합쳐진. 온오프. 세계 통. 그래요, 맞아요. 하나 잘 만드셨네요. 네. 학자잖아, 학자. 좋아요. 이게 온프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가상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자기 세계 일부라고 이제 명백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이제 불교에 제가 인드라 그물로 시작을 했는데 불교적 세계관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게 갑자기 또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인드라의 그물이 비유를 하기를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하고 되게 다 맞닿아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잠시만요. 해요. 너무 아는 척해가지고 지금 너무 현학적이에요. 잠깐만 좀 저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요? 설명했어요. 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우 제대로 아는 척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동양 철학에 특히 불교 철학 쪽에서 이게 우주의 구성 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모든 우주가 기본적인 정보들로 이어져 있다라는 이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도 이 가장 근본적인 최소 단위의 구성 원리가 촉근이라는 것이란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우주를 이루는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앞선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동양 철학의 불교 철학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과연 현상계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상,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사실은 전부 다 정보일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로 느끼는 것인가. 이게 철학적인 어떤 명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그 토론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이론적으로도 사람들이 야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게 어떻게 현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온라인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그 두 개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네. 섞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 얘기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매트릭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사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혁명성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이 화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투기성 자산이라고 지금 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화폐가 낳는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가 갖는 수익률만큼 떨어져야 화폐가 되거든요. 동일해야. 그래야 대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가 돼버리면 지금 갖는 가치를 못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는 순간은 지금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 이거 우리가 암호화폐를 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뭐냐면 이게 화폐로 여기지 않고 사실상 이게 자산인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화폐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래를 대체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화폐라고 믿고 그리고 화폐라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건 그냥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중간에 뭔가 제3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있는 거죠. 금전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뭔가 가치를 그러니까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주고받을 때 그걸 매개체로 해서 주고받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중간에 뭐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플러스가 노동력이 들어온 걸 내가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보 대가를 치르겠다는 걸 저쪽에서 기록해 놓는 건데 그래서 자산에 더 가까운 건데 문제는 그 자산에 하기 있는 게 현재로서는 화폐로서 통용되고 있는 경제하고 중간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비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 되니까 마치 환율을 계산하듯이 이거를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바꿀 것이냐가 안정해진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정해졌으니까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제 밤 사이에 하루에 뭐 260에 나갔던 게 하룻밤 사이에 350으로 올라갔다가 뭐 500배, 1000배 얘기합니다. 50%, 변동성이 100%.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네. 이런 변동성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화폐 대안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낮게 봐요, 솔직히. 아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뭐 몇십 퍼센트 오르고 뭐 또 다른 말을 하면 몇십 퍼센트가 내리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화폐다. 이런 자산이다. 이건 좀 안전성에 대한 데에서는 크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화나 화폐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생활에 안전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통화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안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까지 한 달에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이게 막 노을 뛰듯이 뛰고 있으면 울렁이듯이 파도 치듯이 이제 하고 있으면 사실은 통화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안정성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화폐로서 앞으로 기능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화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 그것이 적용되는 세상이 있을 건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얼마만큼의 돈으로 볼 것인가를 가지고 요동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에 끼어들기 되게 쉽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정말 말 한마디 하면 정말 그건 저는 정말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그렇게 선량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면 됩니까? 최근에는 저는 또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여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의 뒤를 보면 실제로 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자본은 또 결국은 4050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 암호화폐라고 뭐 가상화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이것들이 미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결국은 자본의 시장에 들어와서 너를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들을 이렇게 셋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쫓아가 봤더니 예전에 그 오락실 하다가요 외국에다 써봐놓고 한국에서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저 또 예전에 모 지역에 다단계 업소들이 많이 있는 네. 지역에 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예전에 다단계 사람들이 막 설득하고 있었던 그 카페에서 네. 암호화폐 장사를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사기성 짙은 사람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박사님 학생이에요. 제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없고요. 열심히 일해봐도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로 한번 제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제 모든 걸 올인하고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망하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다 큰 성인이 자기가 결정하는데 제가 옆에서 상관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전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는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올인을 할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보호망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비판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판만 하고 실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극적 처방은 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걸 개인들에게 해결할 문제로 맡겨놓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건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가 하나의 협력체를 사회가 하나의 협력체고 공동체라면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있는 성원들이 자기 미래의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어놨다면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 청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화제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기. 그리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놀기. 은퇴하고. 파이어족 얘기도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자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벌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은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제 즐겨야 되는데 그래야 즐기고 쉬고 이런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데 이건 어려워지고 이거 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저는 저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에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부분들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살아보세요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 게 진짜 옳은 일인 것처럼 주입됐거든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이 꼭 옳은 거는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왜 우리가 과학기술을 왜 발달시켰어요? 놀자고 발달시킨 거예요. 편하게 살자. 네, 그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사실 제가 옛날에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서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발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내면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적게 일하고 뭐 많은 것을 바라면 야단 맞아야 되죠? 똑똑해. 전국을 찔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일이 있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는 사회고요. 예. 일이 없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일이 없는 사회예요. 그럼 맞습니다. 맞네요. 어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이게 너무 근본적으로 불균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돈이 돈 벌고 인간은 노동을 안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고 여가만 즐기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저는 인생을 살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바라는 건 저는 자율적인 노동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빵 한 조각도 못 가져간다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양극화 분배가 일어나고 있고 풍요의 시대에서 다수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거기에 일부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장년층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전 세대가 똑같아요. 어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부동산이 없다, 서울에 살 집이 없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어른들이 못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주택자들에게 이 부동산을 팔려고 지난해 또 굉장히 양도소득세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이 안 먹혔던 이유가 나 이거 팔았다가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것마저 없어지면 불안감이 못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냥 있어도 기본은 간다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가 다 불안하니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불안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장년층, 노년층도 똑같다라고 보여요. 결정적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의 맛 오늘의 결정적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김 박사님.
그 오늘 뭐 제가 그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이 조심하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한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든 돈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그 돈을 번 자만 보입니다. 오. 좋네요. 오. 좋아요. 와. 눈 네. 가리고 싶어요.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항상 어느 세대나 유토피아, 저는 아까 불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미륵이 오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어느 세대나 있었는데요. 네.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미륵이 왔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지 미륵한테 기대면 안 되죠. 지금까지 김만곤 박사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철학의 맛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